국민의 명령이자 총선 민심이었던 최혜병 특검법이 국회 제6일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 그리고 국민의힘의 특검 반대 이런 걸 보면 볼수록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떠오르는데요. 오늘은 최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뒤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종훈 대령의 변호인단 가운데 한 명인데요. 김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규현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 당론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하고 이후에 표결에서 무산이 됐습니다. 예, 이제 그 직접 지켜보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힘도 빠졌겠지만 좀 분노가 많이 일었을 것 같아요. 옆에서 이제 다른 해병대 해병들이 막 분노해서 막 벽도 치고 소리도 지르시고 막 이러셨었는데요. 그게 뭐하는 거야? 에이 나쁜 놈들아! 너네들이 자식이 있냐? 최병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거부하라! 작전을 확보한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니들이 뭐야? 니들이 보수야! 정말 너네가 보수냐? 저는 뭐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왜 그랬냐면 그 둔기로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뭔가 멍하고 충격을 오히려 네.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아무 말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30분, 1시간 정도 제가 말이 안 나와서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있었습니다. 마치 그 대학에 떨어진 뭐 그런 충격을 피셨네. 네, 고시에 떨어진 듯한. 이게 그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면 당연히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격이 더 크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상식적으로라면은 이런 거를 거부할 수는 없는 거고 이런 것은 당연히 찬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네. 기대를 좀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역시나 뭐 국민의힘에서 거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총선 민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네. 국민을 거부하는구나. 네. 용산의 힘이다. 여기는 국민의 힘이 예, 아니고 예.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용산의 힘이라고 하는데 총선 민심에서 이미 최상병 특검법을 하라. 이게 국민 총선 민심이고 국민의 명령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조금 이제 그래서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그 뒤에 그 직후에 그리고 나서 참 희한하게도 대통령하고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기록이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표결하기 직전에 나왔다면 공개가 됐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타이밍도 참 절묘한데요. 네. 표결에 영향은 미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거의 뭐 이탈표가 거의 없이 이제 견고하게 저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 그리고 용산의 힘 이런 식으로 가는 걸 보면은 설령 이게 공개됐더라도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움직였을까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 저는 거의 믿지를 못하는 수준에 와 있어가지고. 그 대통령실에서 특검법이 처음에 이제 애초에 통과됐을 때 죽음을 악용한 나쁜 정치다 이런 반응을 내놨잖아요. 그 자체가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한테 반대해라 이런 메시지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또 무슨 작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낙천자나 막 이런 사람들도 공공기관을 뭐 몇십 개 자리를 비워놨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전방위적으로 막 총력을 다해가지고 이탈표 방지를 위해서 뭐 작업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도 국회의원이라면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용산 눈치만 봐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건 뭐 누가 그랬듯이 뭐 국회의원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것 같다.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통신기록 어제 공개된 거죠, 그게 그저께 공개된 거죠, 그제? 그 본회의 직후에 공개가 28일, 됐습니다. 저도 힘이 부결되고 힘이 빠져가지고 다음 일정으로 이제 힘 빠진 채로 축 처져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 왔어요. 그러니까 28일 저녁에 공개가 나온 거예요. 오후 4시 정도?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통신 기록 그 시행 날짜를 보니까 5월 23일, 5월 27일, 5월 28일 이래요. 그러니까 SK텔레콤도 있고 KT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럼 5월 23일이면 28일하고 닷새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27일도 그렇고
바로 시행일자는 그런데 왜 이게 28일 나왔는지 그건 군사법원이 늦게 내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예. 무슨 의도가 늦어진 있습니까? 거죠. 늦어진 거고 네.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알아보니까 네, 뭐 직원이 뭐 팩스를 늦게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 약간 뭐 실수가 있었다 이런 참 말도 있는데 공교롭네요. 그래서 사실은 뭐 군사법원 내부 사정을 저희가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냥 여러 가지 추측만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외압이 개입됐을 수도 있고 단순 실수일 수도 있고 네. 그렇지만 타이밍은 참 예, 절묘합니다. 절묘하고 공교롭죠, 뭐. 예. 네. 7월 30일 날 이제 그 대통령 경로가 있었다는 그 경로설이 하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제 대통령과 장관의 전화는 8월 2일 날 3번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그 뭐랄까요. 날짜의 어떤 그 변곡, 그 아주 중요한 시기들이 7월 31일, 8월 2일인데 이 8월 2일에 이 세 차례 전화 이거 갖는 의미는 뭘까요? 8월 2일이 아주 많은 일이 있었던 때입니다. 네네. 박정훈 대령이 외압을 거부하고 경찰로 사건을 이첩시킨 날이고 네. 그래서 국방부나 이런 데가 난리가 나가지고 경찰까지 동원돼가지고 경북경찰청으로부터 군검찰이 기록을 회수해온 날이고 네네. 박정훈 대령이 보직해임을 당한 날이고 네. 또 항명 수사를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네. 모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진 날인데 그 몇 시간 사이에 일어난 거죠. 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지시나 이런 것들이 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네. 장관에게 전화한 도중에 3번 전화했잖아요. 네네. 그 도중에 또는 그 이후에 다 벌어진다는 거죠. 네. 심지어 박 대령 보직해임은 그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전화가 예. 이제 세 차례 전화 그 예, 중간에 두 있었던 번째 거죠. 전화와 세 번째 전화 사이에 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과 연관 지어가지고 대통령이 뭔가 이종섭 장관에게 지시를 했다는 네. 그런 개연성이 지금 충분한 거고 네. 수사가 이루어져야겠죠. 그 뭐 개연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합리적인 의심인 거고 그게. 당연하죠.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이미 했다는 조사가 됐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런 통신 내역 수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기본적인 수사예요, 가장.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도 이 자료를 당연히 확보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네. 되고 아마 꽤 오래전에 확보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기본이니까요. 네.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수사의 네. 기본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봤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걸 봤으면 여기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공수처도 봤을 텐데 왜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는 지금까지 공수처가 했다는 보도가 하나도 없는가? 네. 그렇죠. 아, 저도 이제 그 보니까 그 번호 보니까 이게 개인 전화잖아요. 예전에 검사 때부터 쓰던 전화니까 예, 여기에도 예. 입력이 돼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 이제 그때 통화 시간도 18분이나 돼요. 세 차례 무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1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게 그렇잖아요. 네. 1시간 동안에 대통령이 3번씩 전화를 한다. 예. 그리고 그것도 뭐 4분, 13분 이렇게 시간도 길잖아요. 했다. 이 상황만 이렇게 떠올려 보면 대통령이 상당히 엄청나게 소위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전화를 하지 않았나. 예. 이렇게 유추가 되거든요. 예, 예. 네. 근데 이런 상황 시사하는 바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정말 중요한 변곡점마다 대통령이 뭐 경로를 했다, 아니면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다,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네.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요 수사와 관련지어서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애초에 그 최초의 대통령실 전화 있지 않습니까? 7월 30일 날 왔다는 그 전화번호도 그 전화가 이종섭 장관에게 걸려온 직후에 이첩이 갑자기 보류되고 뭐 언론 브리핑이 네. 취소되고 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 대통령실로부터 뭔가 이종섭 장관에게 연락이 올 때마다 이종섭 장관이 뭔가 지시하고 다 뒤집어지고 하는 일이 네.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좀, 그리고 8월 8일에도 전화를 합니다. 네, 네. 8월 8일은 어떤 날이냐면은 이제 8월 9일에 네. 이종섭 장관이 경찰로부터 회수해온 수사 기록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내려서 재검토를 한 지시를 한 날입니다. 그 네. 전날에 이제 네.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은 거예요, 이종섭 장관이. 네. 그러니까 중요한 국면마다 대통령이 개입한 통화 내역이 나오고, 그럼 결국 이건 대통령 개입에 직접적인 정황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네. 근데 어제 해명하기로는 꼭 이것만 갖고 아니라 다른 사안으로 전화할 일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안으로 전화를 했다면 다른 날짜에도 통화 내역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이때밖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다른 날짜엔 대통령이 통화한 내역이 없어요. 네. 예.
만약에 금방 얘기하신 대로 이제 대통령 개입설이 아니라 대통령 개입 정황이 뚜렷하게 어느 정도는 이제 드러났고 이게 사실은 공수처가 입건을 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해야 될 상황이 된 거잖아요. 예, 예. 네.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이 항명죄, 박정훈 대령 항명죄 입건, 보직 해임 이런 거에 개입이 했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검사 출신이시니까.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소위 네. 직권남용죄입니다. 이 직권남용죄와 관련해서도 지금 뭐 언론이나 뭐 정부 여당이나 해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직권남용은 굉장히 성립하기 어려운 범죄다. 네. 그리고 뭐 대통령이 뭐 적법한 권한을 행사했을 것이지 뭐 없는 권한을 그렇게 행사했겠느냐 하는데 네. 직권남용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네.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직권남용죄는 마치 월권을 행사했을 때 그러니까 네. 권한 밖의 일을 막 하면 안 되는 그런 업무를 지시했을 때 성립하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신데 그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직권남용죄 해당이 안 되잖아요. 예. 내 권한 밖의 일을 지시하면요. 그거는 심각한 문제긴 한데 희한하게도 그거 아무 죄도 안 돼요. 그렇죠. 직권남용이 안 돼요. 네. 무죄가 나와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네. 그런 논리로 무죄를 지금 네. 받았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내가 가진 권한을 잘못 행사해야 직권남용인 네. 겁니다. 네. 권한이라는 거는 일을 잘하라고 준 것이고 그러니까 일을 적법하게 정당하게 그 권한을 써야 되는데 내 권한을 엉뚱한데 잘못된 곳에 쓰면 그게 직권남용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연히 국방부 장관한테 뭐 지시할 수 있겠죠. 군정권, 권력권 당연히 다 갖고 권한이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네, 통수권자고 그럼 네. 국방부 장관도 당연히 사령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권한을 잘못된데 예를 들면 특정 혐의자를 수사 대상에서 빼기 위해서 수사를 무마시키고 축소시키기 위해서 네. 그런 목적으로 잘못 쓸 때 직권남용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의혹들이 다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특정 혐의자를 빼기 위해 수사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자기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 되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직권남용죄는 당연히 성립하는 거죠. 빼박이라고 예.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제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은 검사 생활을 하셨던 하셨고 작년에 나오셨죠. 예, 작년 네. 2월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기 네. 때문에 상당히 이게 무슨 추정에 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거의 어떤 경험치에 의해서 말씀드린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 수사해봤을 때 뭐 그런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도 공수처의 이런 지금 상황은 선뜻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통화 공개된 내용들을 보면 예. 자료들 보면 다 개인 윤 대통령도 검사 시절 때 쓰던 개인 폰이고 예. 이종섭 장관도 업무용 폰이 아니라 개인 폰이거든요. 맞습니다. 왜 두 사람 다 개인 폰을 사용했을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근데 보면은 아마 뭐 비화폰도 사용은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요. 네. 왜냐면 이종섭 개인 폰 사용 내역이 뭐 그렇게 많다고 보이진 않아요. 많진 네. 않은데 중요한 시기에 뭐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이라든가 뭐 네. 저기 안보실장 뭐 이런 사람들과의 통화가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수상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내용이면은 군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예, 그러면 당연히 비화폰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네. 왜 개인 폰으로 하는가? 그건 좀 의아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개인 폰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도 참 그런가요? 그것도 좀 의아한데 다 개인 폰들 지금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예전에 저 대통령실에 들어가기 전 이전부터 쓰던 거 다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이 되면은 그런 부분은 공사 구분 철저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네. 걸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개인 폰이나 이런 거는 좀 정지를 시키거나 네.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좀 일반적인데 아직까지도 그걸 쓴다. 윤 이상합니다. 대통령은 저녁에 밤에 이렇게 또 과거에 이게 친분이 있던 분들한테 전화를 자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업무용 폰을 쓰면 그분들이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자, 특검법 제 의견은 이제 부결이 됐는데 네. 사실 어제 이제 통화 자료라든가 이런 거 공개된 거 보면 특검이 이래서 필요하다, 더 필요하다 이런 어떤 상황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 자주 여러 군데서 언급하신 걸로 아는데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었죠. 네. 근데 대통령 개인 번호가 나와버렸으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실 빼고 대통령 개입 의혹으로 이제 번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더욱더 특검이 필요하고
제가 특검 필요 사유를 계속 설명을 했었는데 크게 4개. 네. 신통공안, 네. 예, 신속통합, 공정, 안보. 예, 이거거든요. 지금 경북경찰청도 10개월째 수사 중이고 공수처도 10개월째 수사 중입니다. 근데 네. 공수처 수사 단계를 보면 이 사건 수사는 스테이지가 크게 3개 있습니다. 네. 스테이지 1은 해병대 사령부, 네. 스테이지 2는 국방부, 스테이지 3은 대통령실이거든요. 이렇게 해병대부터 해서 이제 점점 위로 올라가는 게 수사의 기본 네. 순서고 원칙이거든요. 아직도 김계환 사령관을 조사하고 있어요. 네. 공수처가. 네. 국방부 대통령실 언제 하겠습니까? 음. 이거 수사 안 끝납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도 검찰로 넘어가야 됩니다. 공수처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검찰 수사 뭐 거기서 질질 끌면 또 방법이 없고 예. 공정하게 할지도 알 수 없고 그러니까 반면에 특검 수사는 3개월이면 끝납니다. 네. 예.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3개월 안에 진상규명과 기소가 다 끝나요. 엄청 신속하죠. 그리고 이 군인들 수사 대상 중에 군인들이 많습니다. 네. 군인은 군사법원 가야 됩니다. 아. 예, 민간인은 민간법원으로 가야 되고요. 이대로 간다면. 네. 그럼 사건이 이렇게 다 쪼개지고 흩어지면은 음. 진상규명도 발견도 당연히 이게 저해되는 거거든요. 특검을 하면 이 사람들 묶어서 한 법원에 기소를 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라도 네. 특검이 필요하고 뭐 공정성은 굳이 말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경찰, 검찰, 뭐 공수처장까지 임명해서 하고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음. 수사 결과를 설령 뭐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네. 나온다 한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거고 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군이 크게 동요하고 있어요. 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지금 부하를 외압에서 지켜주긴커녕 막 항명죄로 몰아서 지금 뭐 네. 그러고 있고 음. 임성근 사단장 부하한테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자기는 네. 지금 빠져나가고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간급 지휘관들이 이제 장군들을 못 믿어요. 네. 여차하면 잘못하면 자기들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지들 빠져나갈 건데 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나면은 음. 이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부하들이 상관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네. 이 군을 쇄신해야 돼요. 음. 쇄신해야 돼요. 지휘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을 네. 지는 그런 장군들로. 음. 그러기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해병대 분위기는 지금 말이 아니겠네요. 예, 심지어는 임성근 사단장이 이제 그 저기 정책연수 파견받고 네. 1사단장 이제 바뀔 때 네. 그때 뭐 이제 임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때 뭐 일부 군인들이 사단장한테 경례도 하지 않았다는 아. 그런 말까지 돌 정도입니다. 예.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해병대에서. 당연하죠. 네. 예. 또 해병대는 기수라든가 이런 게 또 철저하잖아요. 그럼요. 지휘체계 네. 얼마나 네. 엄정한 군대인데 네. 그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지휘 체계를 바로 잡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빨리 그렇죠. 특검을 통해 가지고 예. 진상 규명하고 실체 규명하는 그렇죠. 게 필요하다. 안보를 네. 위해서도 필요한 거죠, 이게. 네.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이 돼서 공수처에 지금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데 예. 아까 공수처 잠깐 언급하셨는데 공수처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수사가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까? 네, 뭐 아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조사 가지고 언급을 했는데 하여튼 그래도 조사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진척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접수 5개월이 걸렸다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볼 땐 좀 납득은 안 가요. 맞습니다. 접수 5개월 만에 압수수색하고 뭐 거의 8개월 만에 네. 소환 조사하고 그나마도 지금 거의 뭐 김계환 사령관 중심으로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 너무 열악합니다. 공수처라는 조직이. 네. 이게 수사를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못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수사팀이 열심히 한다는 걸 가정해 보더라도 이거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이걸 이끌어가고 있는 검사를 한두 명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한두 명이서 이걸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사령부, 국방부, 대통령실 관계자만 지금 수십 명이 되는데요. 네. 절대 할 수가 없고 너무 느립니다. 너무 그렇기 느리죠. 때문에 이제 100명 이상의 수사 인력을 갖고 있는 네. 특검을 해야지만 네. 예, 이 많은 인력들을 음. 단시간에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거야말로 이걸 계속 이런 사안을 가지고 계속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 자체만 국력 소모 아닌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대통령실과 여당의 노림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7월, 8월이면은 이제 재해병 1주기죠. 벌써 그렇게 됩니다. 네. 1년이 됐죠. 1년이 되면 통신사가 보관하는 통신 네. 기록 다 네. 삭제됩니다. 네. 대통령이 그랬죠. 뭐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네. 아니 뭐 한 3, 4개월이라도 기다려보고 네. 미진하면 특검 자기가 받겠다. 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 뜻은 즉 뭐냐면 7, 8월이 지나서 통신 내역이 다 삭제되면 네. 그때 수사를 하자. 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공수처 얘기했지만 이 정도 통신 자료 공개된 내용들을 보면 당연히 윤 대통령 개인폰에 대해서 통신 사실 조회가 됐어야 되고 이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어야 돼요. 그렇죠. 혹시 공수처에서 그 얘기가 좀 들은 게 있습니까? 저도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은 바가 없다라는 건 안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그렇게 건가요? 봐야죠. 예. 그러니까 했을 수도 있는데 네. 그 했는데도 드러나지 않을 리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국방부 사령부 압수수색 할 때 언론에 다 대대적으로 보도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만약 공수처가 이걸 지금까지 이종섭 장관과 윤 대통령의 통화 기록들을 보고 보고도 통신 사실 조회, 대통령 폰에 대한 통신 사실 조회 압수수색을 안 했다. 이러면 직무유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뻔히 그러니까 모든 검사나 이제 수사기관들은 범죄 혐의를 보면은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의무입니다. 네. 예. 여력이 안 돼서 못했다면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 어쨌든 혐의를 본 이상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는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시도는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네. 예, 그거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정말 직무유기 가능성이 있고. 근데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공수처장이 새로 왔잖아요. 예.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예. 같은데 그 전에 전임 공수처장하고 전임 차장의 어떤 책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런 거를 확인하고 보고를 했다면 네.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처장 차장이 받았는데도 그걸 만약에 뭉갰다, 네. 반대했다라고 하면은 그 책임 소재도 분명히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예. 이제 공수처 보면 이게 사실 존재 이유를 설명하고 존재 이유를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인데 5개월 동안 이 접수 이후에 5개월 이후에 수사를 했다는 거. 과거 고발 사주 때도 그랬거든요. 예. 빨리 끝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가 끝나서야 결과를 내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이 건도 제가 보기에는 총선 이걸 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눈치 보지 말라고 공수처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공수처는 그런 거에 의해서 일체 그런 거에서 독립해가지고 네.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만든 건데 정치 상황을 고려했다면 실망스러운 거죠. 예. 뭐 나중에 결국 이게 특검 가면 그런 내막들이 드러나겠죠, 뭐. 예,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이번 사건 보면 주요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시간상으로 보면 7월 30일 날 오전 11시 54분이 이제 대통령실에서 전화 온 예, 그 시간이고. 그리고 8월 2일 날 대통령이 전화 왔던 12시 7분부터 12시 1시 사이에 예. 이런 것들이 주요 변곡, 주요 어떤 포인트 지점 같은데 네네. 이런 이 날짜들과 시점의 의미들을 아까 조금 설명을 하셨는데 좀 정리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시간 순으로 한번 보면은 네. 7월 30일부터 한번 볼까요?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해군 참모총장 국방장관한테까지 보고를 하고 30일 날 국방장관이 결재한 날입니다. 네. 그때까지 아무 문제 없었어요. 네. 31일 날 이제 오전에 네. 대통령이 이제 설에 따른 보고를 받고 경로를 했다고 하죠. 네. 그리고 나서 대통령실 전화로 이종섭 장관한테 전화가 가고 예정돼 있던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고 이첩이 보류가 됩니다. 네. 그리고 국방부로부터 뭐 법무관리관 뭐 등등등이 혐의 네. 사실을 빼라. 네. 네. 예, 이렇게 압력이 내려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해병대 사령부는 큰 내홍에 휩싸이게 됩니다. 네. 박정훈 대령 이거 외압이다. 이대로 따르면 우리 전부 다 직권남용이나 이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해병대 사령관도 고민을 합니다. 네. 근데 김계환 사령관은 계속 고민만 해요. 결단을 못 내리고 그러다가 8월 2일 날 네. 원래 이첩이 예정되어 있던 날이 되니까 이제 박정훈 대령은 경찰로 사건을 이첩을 했고 네. 그러자 이제 난리가 난 국방부 뭐 이런 데서 네. 이제 뭐 대책을 고심했을 거고요. 그 와중에 12시 4분쯤에 이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가 있는 이종섭 네. 국방장관한테 전화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3차례 더 전화합니다. 1시간 내로. 그러니까 총 3차례 전화를 합니다. 네. 그때 박정훈 대령이 이제 보직 해임이 되고 뭐 경북경찰청이 이첩됐던 기록이 회수가 되고 네. 뭐 그렇게 된 거죠. 항명 수사가 되고. 네. 이거 두 개인 것 같아요. 7월 31일 날
상황은 임성근 일사단장에 대한 구명 이거와 관련된 거고 예. 8월 2일 날은 전반적으로 박정우 대령 보직 해임과 항명증 입건. 예, 예. 이거 이제 두 날짜가 이게 가장 중요한 날짜거든요. 예. 그리고 그날 또 아까 공교롭게도 대통령실에 다 전화들이 있었고 대통령의 예, 예. 직접적인 전화도 있었고. 맞습니다. 네. 근데 7월 30일 날 그 아까 11시 54분 대통령실에서 걸려온 전화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그 김정민 변호사가 나오셨는데 네. 김 변호사는 12시 54분에 임성근 사단장이 휴가 신청을 한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거는 그 7월 31일 네. 이첩 보류 지시가 났을 때인데요. 결국 그날 그 전날에 그 수사 결과를 국방장관한테 보고했을 때 김계환 사령관이 국방장관한테 보고를 하나 더 해요. 네. 그게 뭐냐면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조치 내역입니다. 네. 1사단장 교체하겠다. 네. 임성근 사단장은 직무 배제시키고 후임 사단장 하겠다. 이렇게 보고하고 뭐 오케이까지 했겠죠. 뭐 별 말이 없었으니까. 그 다음날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하고 이종섭 장관이 다 모든 걸 취소되면서 원래 임성근 사단장은 그날부터 해병대사 파견 명령이 나면서 직무가 배제됐어요. 네. 1사단장에서. 그 상태였으니까 당연히 출근을 안 했겠죠. 네네. 네. 근데 갑자기 국방부 장관이 헐레벌떡 이첩 보류해 뭐하며 이렇게 하면 네, 지시를 네. 하면서 임성근 사단장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지시도 한단 말입니다. 정종범 부사령관 메모에 나와요. 네. 휴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휴가 메모가 나오고 이제 임성근 사단장이 직무 배제가 아니라 그날은 휴가 낸 걸로 처리를 하자라고 네. 하면서 휴가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1사단장직에 복귀를 하죠. 네. 네. 그 오늘 아침에 이제 한겨레 나온 내용인데 그래서 그 국방부 장관 보좌관인 그 박진희 보좌관하고 그다음에 임기훈 비서관 간에 이제 오간 전화가 있었고 박진희 보좌관하고 정종범 부사령관하고 오간 전화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종범 부사령관 얘기가 1사단장 휴가는 하루 내일부터 정상 출근 이런 간단한 얘기를 했다라는 내용을 공수처에다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간이에요, 시간. 그 시간이 2시 47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지난번에 김정민 변호사 나와서 이 얘기는 휴가 신청을 12시 54분에 했다는 거예요. 네. 임사단장이. 예.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계통으로 이렇게 내려가기도 전에 임사단장이 먼저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수 있죠. 네. 그러면 이 먼저 알게 된 계기 누군가가 전달해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라인이. 다른 라인이 어떤 국내의 라인이 아니고 다른 외부 라인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결국 임사단장이 만약에 자기가 이제 복귀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네. 그럼 엄청난 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제 쓴 기사 중에 하나가 임성근 휴대폰이 구명로비의 열쇠고 이게 이미 공수처에서 확보가 돼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공수처는 다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왜 지금 이 수사를 네. 여기까지밖에 안 하고 이렇게 그래서 느리냐.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네. 결국에는 수사를 안 하고 있거나 네. 수사를 하고 싶지만 여력이 안 돼서 못 하고 있거나 네. 아니면 하려고 했는데 외압을 받아서 못 하고 있거나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저는 이 세 개가 어느 정도 다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실제로 수사팀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여력이 없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공수처 내부에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알력이 있어요. 공수처가 전부 다 이 최혜병 사건을 뭐 열심히 수사하자는 그런 쪽이 아닙니다. 이 수사팀은 조금 하려고 하지만 이제 윗선이나 뭐 다른 부서나 이런 데서는 네. 약간 이제 대통령실과 기조를 같이 하고 있는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반대를 하거나 수사 방해를 하거나 막 그런 압력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 수사 외압만큼 또 중요한 게 공수처 내부의 어떤 외압. 네. 네. 어떻게 보면 내부. 외압이라기보단 내압? 내부 압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수처 검사들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라인하고 직결돼 있는 검사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여져요. 직간접적 인연이 예.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도 이제 좀 해소가 되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특검이 늦어지거나 못한다고 하면 공수처라도 지금 수사를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공수처가 독립적으로 열심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준비 네. 이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22대 국회에서 이것도 이제 좀 다뤄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행히 뭐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내겠다 그랬거든요. 예, 바로 예. 오늘 발의를 할지는 모르겠네요. 예, 네. 뭐 준비가 되고 있고 그 초안을 저도 봤습니다. 네. 뭐 특검법을 좀 보완해서 다시 어떤 논의를 부분이 하더라고요. 보완이 되어 있나요? 공수처와 관련된 수사 외압에 네. 대한 것도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아, 들어갔습니까? 예, 예. 그 공수처 수사가 굉장히 더디고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공수처 안에서도 뭐 어떤 외압이나 공수처 바깥으로부터 공수처에 어떤 외압이 가해진 것이 아니냐, 네. 왜 그렇게 더디게 수사를 하는 것이냐라는 의혹이 있어 왔죠, 의문이.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에서 새롭게 발의하는 특검법에는 네. 요 부분에 대한 것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서 네. 과연 공수처에서 내부 외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네. 이것까지 밝히겠다라는 그럼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접수 후에 그 과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결국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겠네요. 예. 네. 공수처가 분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연결 구명로비 하나가 있고 항명죄가 있는데 전혀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구명로비 처음에는 구명로비로 시작을 했는데 예. 이 나중에 박정훈 대령을 처음에 이 항명죄로까지 입건할 생각을 없었다가 8월 2일 날 이게 기류가 좀 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항명 사건은 이제 해병대가 기록을 그냥 경찰에 이첩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국방부 입장에서는 해병대가 이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았을 거고, 네. 그럼 장관 입장에서 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 왜 한 거야 이것들, 네. 이런 의문을 가졌을 거고, 그래서 항명 수사가 시작된 걸로 보는데요. 구명 로비는 아마 이제 1사단장 쪽에서 이제 했다는 소리지만 그건 네. 그거대로 뭐 항명 수사까지 로비를 할 이유는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를 살려달라. 네, 네. 네, 이렇게 했을 것이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로비가 들어가서 이제 수사단에까지 압력이 들어갔는데 그게 먹히지 않으니 예, 괘씸해서 네. 예, 항명 수사를 그래서 더 윗선에서 뚜껑이 한 것이 아니냐. 열린 게 아닌가 대통령이. 예, 이게 예. 감히 나한테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을 했을 예. 것 같아요. 그런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전화를 3번씩이나 그냥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이 항명 수사는 결국 박정훈 대령이 타겟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저는 처음에 박정훈 대령이 타겟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첫 항명 수사의 타겟은 전 김계환 사령관이었다. 예. 왜 그러냐면 박정훈 대령을 타겟으로 했으면은 그 군검찰 수사 기록을 저희가 이제 갖고 네. 있지 않습니까? 재판을 하면서 네, 네. 그걸 보면은 처음부터 박정훈 대령을 타겟이었다고 전제하면은 맞아떨어지지 않는 정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예를 들면은 처음에 군검찰이 와서 김기환 사령관부터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서 김기환 사령관 핸드폰 뺏어가고 네. 그 핸드폰 내역을 확보하고 수처 메모 이거를 뺏어서 그 사건 기록에다가 편철을 시켜놨어요. 아, 네. 그 내용이 지금 역으로 군검찰이나 대통령실에 불리하고 네. 박대령 측한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 김계환 사령관이 국방부 군사보좌관한테 예정된 이첩 기일은 내일 네. 8월 2일입니다. 네. 뭐 그냥 국방부 말 안 들고 내일 이첩하겠다는 네. 뉘앙스잖아요. 그리고 메모에 장관님, 내가 책임지고 내일 이첩.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메모에 박진희 김계환 사령관의 메모입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근데 그거는 자기가 그거를 누구한테 보고하면서 한 메모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뭐 자기의 결심을 적은 것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 그 수첩에서 나온 건가요? 예, 수첩에 써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뭐냐면 김계환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 명령을 거역하겠다는 투로도 들리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그런 거를 그 수사 기록에 그냥 계속 해놨단 말입니다. 근데 네. 김계환 사령관 지금 스탠스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그냥 무조건 장관 지시대로 해서 박대령한테 이첩하지 마 뭐 이런 지시를 했다. 네. 박대령이 항명한 거다. 이런 스탠스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군 검찰이랑 국방부에서 김계환 사령관, 해병대가 이첩을 한 거니까 김계환 네. 사령관을 이제 항명죄로 수사를 해라 이렇게 네. 답고 들어왔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김계환 사령관이 마치 국방장관의 명을 안 듣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수첩 메모, 텔레그램 이런 거를 미리 확보해서 수사 기록에 편찬해 놨다는 건 네. 예, 그렇게 되면 퍼즐이 풀려요. 이걸 김계환 사령관이 타겟이었다고 보면 그게 맞아요. 그렇겠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감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이 그거를 이첩 보류 지시를 했는데 예. 수사단장이 어길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이나 이렇게 그 김계환 사령관이 쓱 빠지면서 네. 나는 박정훈 대령한테도 지시했는데 제가 항명을 한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가 쓱 빠지면서 타겟이 이제 박정훈 대령으로 간 타겟이 거죠. 박정훈 대령으로 간 거고 거기서 살짝 꼬인 거죠. 그래서 이제 김계환 사령관의 메모나 텔레그램이 거기 남아 있는 거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대통령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예. 8월 2일 날 경로해서 그냥 장관한테 그렇죠. 다 항명죄를 수사해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하다가 보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처음엔 해병대 사령관부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박정훈 대령으로 이렇게 갔다 네, 옮겨갔다. 아마 해병대 사령관 3스타 장군인데 거기까지 막 집단 항명 수괴로 막 수사라가 들어가고 그러면 진짜 반란이죠, 그거. 반란이 되고 뭐 해병대 예비역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네. 예. 우리 또 김 변호사님 검사 생활을 해서 그런지 상당히 이제 예리하게 사안을 보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였다면 지금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대통령 지금 대통령 개입 정황이 뚜렷하게 나온 그렇죠, 거잖아요. 당연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이거는 특검을 할 수밖에 없고 수사팀을 대대적으로 꾸려서 공수처가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예. 이 정도라고 한다면 대통령실까지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그렇죠. 네. 예. 일단은 자료 확보는 다 증거 확보는 그렇죠. 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 사건에 등장한 사건 관계자들 다 동시다발적으로 불러서 조사해야 되고 네.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또 새로 나온다면 거기까지 수사가 뻗어가야 되고 네. 그렇게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키맨 이 수사 외압 의혹에 이 규명해줄 키맨은 누구입니까? 여러 명인데 그 중에서도 예. 키맨 뽑자면 가장 키맨은 뭐 지금까지 여러 번 나온 대로 이종섭 장관이겠죠. 네. 왜냐하면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전학을 직접 받고 지시를 수명했을 것으로 네. 보여지니까요. 네. 그다음 키맨은 저희 대통령 그 안보실 보좌관 회의를 할 때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네. 그때 회의에 참석했던 회의, 사람들이 되겠죠. 네. 네. 8월 2일 전화가 3번 있었을 때 다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전화를 했었거든요. 예. 제 느낌에는 그 자리에 누군가가 동석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김건희 여사가 있었을 수도 있고, 네. 김용현 경호처장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뭐 부속실에 뭐 직원들 뭐 많지 않았겠습니까? 네. 아까 그 해병대 사령관 김계환 사령관 얘기 나왔는데 그 유임은 어떻게 보세요? 유임 시켜줬잖아요. 결국 사령관에. 뭐 새로운 형태의 입틀막 아니겠습니까? 네, 입틀막이다. 네, 네. 입을 틀어막는 것이고 뭐 결국 이 사건에 관여됐던 사람들 다 승진시켜주고 뭐 국회의원 공천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계환 네. 사령관 유임도 저는 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저는 네. 김계환 사령관과 임성근 1사단장까지 포함한다면 그들에 네. 대한 선물 바구니는 아직 더 남아있다. 남아있다. 네. 그렇게 봅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최근에 합참 인사할 때 합참 차장 네. 있죠. 원래 합참 차장은 계급이 뭡니까? 3스타였죠. 네. 합참 차장을 포스타로 이번에 진급을 시켰습니다. 네. 거의 없었던 인사인데 네. 왜 합참 차장을 포스타로 만들었을까? 음. 그걸 잘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서 그 무렵에 또 김계환 사령관이 유임이 됐거든요. 네. 이것은 육군이나 뭐 그런 데 대한 메시지가 아니고 네. 해병대에 대한 메시지라고 난 봐요. 어떤 내용? 합참 차장은 이제 합동부대이기 때문에 합참 차장은 해병대도 임명이 될 수가 있는 네. 직위예요. 네, 네. 그 직위를 포스타로 만들어놨다. 김계환이 너도 될 수 있어 이거 네, 포스타. 네, 네, 네. 임성근 너도 포스타가 될 수 그러니까 있어. 충성을 유도하는 네. 어떤 메시지다 이런 네, 거죠. 네. 그분들은 당사자들은 금방 알아들었겠네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심전심으로 금방 딱 저거는 나에 대한 메시지구나 이렇게 그렇죠. 알아들었겠네요. 김계환 사령관이 제가 보기에는 욕심이 많고 영악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게 네. 이번에 사퇴하려고 막 그 사령관이 사퇴할 때마다 이제 예하부대 순시를 돌잖아요. 뭐 고별 방문 뭐 이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네. 그거 계획을 다 잡아놨는데 네. 그게 다 취소가 됩니다. 유임 직전에.
네. 다 취소가 되고 해병대 사령관 그 뭐 지휘 서신 냈었죠. 말 못할 고뇌가 가득하다. 네. 제가 보기에 이거는 거의 뭐 김계현 사령관이 용산 들으라고 한 말이다. 아. 전 그렇게 봅니다. 나 말한다. 네. 어? 네. 어떻게 할 거야? 나 좀 말려줘. 이렇게 한 거고 네. 그러고 나서 저기 막 합참 차장이 포스터로 만들어지고 막 하면서 이렇게 화답이 되죠. 유임으로 화답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김계현 사령관도 이게 제가 보기엔 보통 내기가 아니다 저는. 예. 근데 이제 그 변수라면 의회에 지금 변수가 된 게 이종섭 장관과 대통령의 통화 기록이 나온 게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이제 더한 스모킹 건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어떤 증거 자료 중에서는 상당히 제일 스모킹 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 대통령하고 이종섭 장관 해병대 수사단이 그 혐의자 애초에 가가지고 혐의 사실 특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월권이라고 주장하잖아요. 해왔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말이 기본적으로 되지 않는 네. 주장인데요. 일단 월권이 아닙니다. 해병대 수사단에게 이 사건 수사권이 없었다는 주장은 네. 거짓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군사법원법에 보면은 수사권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네, 한마디도요. 재판권이라는 말은 나옵니다. 네. 군사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수사는 재판과는 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네. 네. 수사관이나 검사들은 자기 관할 구역 안에서만 수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어요. 네.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이 있지만 수사는 긴급한 것이고 네. 눈앞에서 목전에서 범죄가 벌어지고 있거나 저기 증거가 바깥에 있으면 가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관할이라는 것은 없고 범죄를 목격하면 네. 당연히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법원법에도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여야 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 어떤 제약 조건도 없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군 내부에서 수사를 하다가 그 최해병 사건이 발생했으니 그 원인을 수사한 것이고 그러다 지휘관의 과실이 발견이 됐죠. 그럼 네.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범죄가 되는데 이 범죄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없는 범죄입니다. 네. 예, 수사권이 없는 범죄는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민간법원에 기소를 해야 되니까 네. 법에서 어떻게 됐냐면 지체 이첩. 없이 민간경찰로 이첩하라 이렇게 네. 되어 있을 뿐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박정훈 대령은 지체 없이 민간경찰로 이첩을 법대로 한 거죠. 네.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사단에서 행한 그 수사는 네. 효력이 없게 되느냐? 네. 그건 아니고 다 유효한 거거든요. 네, 이것도. 자, 이거 보세요.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민간경찰은 그러니까 수사권이 있고 수사관할권이 있어요. 네. 수사관할권은 없어요. 네. 해병대 수사단에. 근데 수사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민간경찰은 군인에 대한 수사관할권이 없어요.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민간경찰이 순찰 돌다가 군인이 음주운전하고 절도를 저지르는 걸 발견을 했어요. 수사 안 합니까? 수사해서 이첩하죠. 당연히 체포하고 수사해서 군사경찰로 이첩을 해야 되죠. 네. 네. 그럼 거기다 대고 민간경찰한테 야, 너 수사권도 없는데 왜 군인을 막 체포하고 수사하고 해? 네. 월권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면은 모두가 웃을 겁니다. 네. 네. 예. 아니, 박정훈 그래서- 대령 그걸 거꾸로 한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여쭤본 거는 최근에 그 육군 훈련병 완전 군장 뺑뺑이 사건이 있었다고 아, 해서 예, 얼차려 가혹행위. 근데 그거를 수사해서 중대장하고 부중대장을 갖다가 혐의를 과실치사, 직권남용 적용해서 강원경찰청에 이첩했거든요. 그럼 여기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아니, 강원경찰청 가서 또 이제 막 기록 찾아와야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대통령의 그런 어떤 기록 회수라든가 이첩 보류 지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직권이 남용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정황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평상시와 뭔가 굉장히 다르게 가잖아요, 사건이. 네. 예. 뭐 이제 그 하루가 다르게 뭐 하여튼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 1년 동안 되는 과정에서 지금 해병대 예비역들 어떤 모임이라든가 최상병 사건 실체 규명, 그러니까 순직 사건, 진상 규명, 그리고 수사해압, 실체 규명 이걸 위해서 제일 앞장서서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어떻게 하다 이렇게 선봉에 서게 됐습니까? 저도 이제 좀 그만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사건 처음 터졌을 때 이제 저희가 모금 운동도 해병대 예비역들이 하고 그리고 박정훈 대령 사건이 터졌을 때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유튜브도 원래 변호사 일 홍보하려고 만든 개인 유튜브인데 네. 거기다가도 올리고 광화문 용산도 나가면서 이제 예비역 동료들 만나고 거기서 같이 한번 활동을 하자 네. 하게 되고 또 박정훈 대령과도 또 알게 되고 원래 알았던 원래 건 알았던 아니고요? 사이 아닙니다. 네, 이 네. 사건으로 알게 된 거죠. 네. 근데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셨고 그리고 또 강직하게 일을 하셨고 하니까 이제 도와드리겠다라고 네. 하면서 시작된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갈 거라는 생각 하지도 못했고 네. 이렇게까지 크게 될 거라는 생각도 사실 못했어요. 네. 네, 근데 처음에 초기에는 그러면 초기에는 특검 주장이 안 나왔었죠. 특검 주장도 없었고 대통령실 개입 의혹도 없었죠. 네, 그냥 네. 저는 그냥 군 내부에서 이거는 그냥 막 국방부나 이런 고위 장성들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의심을 가졌던 것이고 네. 이거는 뭐 진실이 밝혀지면은 뭐 정치권에서 알게 되고 대통령이 알게 되면 당연히 네. 그 교통 정리가 되고 끝날 거라 이렇게 생각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몸통일 거라는 생각은 네. 꿈에도 못했습니다. 대통령 몸통 나왔습니다. 몸통일 수 있다는 네, 생각은 몸통일 수 못했다. 있다는. 예. 네. 아니 실제 사실은 이 사건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뒷부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만 대통령의 몸통 의혹의 몸통이죠 사실은. 예. 의혹의 몸통이죠. 네. 네. 그 특검법 애초에 통과됐을 때 그 뒤에 국회 뒷뒤에 앉아서 방청석에 앉아서 그 울먹거리는 모습 그 카메라에도 포착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그 어떤 감정이었습니까? 네, 저도 뭐 전혀 그때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별 그게 없었는데 들어가고 본회의장을 제가 그때 전광판이 엄청 크더라고요. 네. 전광판이 엄청 커갖고 거기에 이제 순직해병 특검 법안이 제목이 이렇게 뜨는 순간 네. 이제 한 9개월 동안 저희가 활동해왔던 제가 해왔던 그것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이렇게 울먹거리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예. 감정이 북받쳐서. 저 이제 인터뷰 하려고 이렇게 자료들을 좀 우리 김 변호사님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예, 제가 그리고 해병대에다가 예. 또 뭐 국회 보좌관 경험도 있으시고 네. 그리고 검사도 한 4년 이렇게 하셨는데 예. 이게 인성이 역정에 뭔가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는 80년대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가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유학을 가서 학위를 따오려고 그러면 좀 네. 이제 생활이 안정되겠지 해서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독일에 광부로 가셨다가 네. 파독 광부로 가서 정착해 계셨거든요. 거기로 이제 유학을 떠나신 거예요, 엄마가. 그랬다가 그냥 엄마는 근데 독일에 그냥 쭉 정착을 해버리셨죠. 네.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저는 이제 할머니랑 둘이 한국에 살다가 중학교 때 엄마가 정착하면서 독일에 엄마를 따라가서 네. 3년 정도 살다 왔습니다. 예, 그때 이제 학제가 뒤틀리는 바람에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 그냥 바로 복학을 하지 못하고 네. 검정고시를 보게 됐고요. 네. 근데 검사는 왜 어떻게 하다 검사까지 검사는 어떤 생각을 갖고 검사 입문하셨나요? 예, 제가 이제 검정고시를 보고 막 수능을 3번 봤어요. 삼수를 했거든요. 네. 그때 사실은 나는 수능을 3번 보니까 난 다시는 시험 같은 거는 내 인생에서 안 볼 거다. 네. 이런 생각으로 그냥 경제학과 가고 뭐 회계법인 들어가고 뭐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사업을 하나 했는데 정부 정책 때문에 망했어요. 네. 게임 회사를 했었는데 그 정부 정책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만든 정책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로 망하니까 좀 분노가 일더라고요. 회사가 망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고쳐보고자 네. 국회의원실에 들어가서 김광진 의원실에 들어가게 된 거고 거기 들어가서 그 정책을 제가 바꿨습니다. 실제 입안이 됐습니까? 예, 법을 바꿨어요. 네, 네.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좀 원상복구를 시켜놨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입법이나 정책이나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네. 법이라는 게 꽤 재밌어지더라고요. 예. 그 전에는 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아무 관심이 없었죠. 예. 네. 그때 이제 법에 대한 관심을 갖고 뭐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 그렇다면 법을 한번 제대로 한번 좀 공부를 해보자 네. 라는 생각으로 이제 로스쿨에 가서 졸업을 했고 또 거기서도 뭐 성적이
되게 괜찮게 나와서 그래서 검사 예, 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추천도 있었고 네, 네. 또 검사라는 게 저는 뭐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직업이고 네. 또 국회에서도 저희가 뭐 국정조사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압수수색을 못 해가지고 네.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국회는 이 네. 진실을 못 밝힌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검사하면 압수수색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을 네. 밝힐 무기가 많으니 네. 이거 괜찮겠다라고 해서 네. 예. 근데 지금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보면 검사 출신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어떻게 공격, 비판 이런 데 주저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제가 네. 검찰을 공격하진 않습니다. 네. 네. 비판을 하신잖아요. 아까 네, 검찰 그러니까 못 믿는 거 아니니까 공수처에서 그렇죠. 검찰로 넘어가면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맞아요.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치 검찰, 네. 그 정치 사건 그런 사건들을 하는 네. 거기에 관여된 검찰 수뇌부들이랑 그 일부 검사들의 행태를 제가 굉장히 많이 네. 비판을 하는 거고 네. 그 뉴스에 잡히지도 않는 대다수의 검사들, 뭐 그냥 민생 사건들을 처리하는 검사들. 형사부 검사들은 대부분 진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어요. 제가 했고 또 제 네. 동료들이었고 제가 그걸 봤잖아요. 네. 그들에 대한 의심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 잘해요. 네. 예. 근데 다만 문제가 있는 거는 항상 그 1%의 사건을 처리하는 네. 그 소위 정치 검찰이라 불리는 네. 그 부분이 진짜 잘못됐고 저는 그 부분은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고 네.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검찰 제도를 개혁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검찰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 검사 출신 대통령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또 검찰을 기반으로 한 정권인데 예. 그 검사 출신이니까 아까 1%뭐 검사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이건 어떻게 보세요? 거기 출신인 거죠. 그래서 1% 출신이다. 출신이고 총장 뭐 이럴 때부터 뭐 말이 많았고 문제가 많았고 네. 근데 뭐 적어도 그때 본인이 수사할 때는 자기는 뭐 죄가 있으면은 누구든 간에 그냥 다 네.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를 했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그것이 지금 정권에서 내세우는 어떤 그러한 자기들을 홍보할 때 내세우는 거잖아요. 네. 윤석열 검사라는 어떤 캐릭터가 네. 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가 대통령이 됐으면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들이 계속 독립적으로 자기가 했을 때처럼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줘야죠. 네.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이고 잘못됐다는 거죠. 네. 예. 그 지금 이제 아까 그 분노라든가 대통령 경로라든가 분노 이런 것들이 이런 검사 시절에 이 그 특수부 검사를 하다 보면 검사가 다른 경찰들 파견 받아갖고 주재도 하잖아요. 예, 과거에 그러면서 그랬죠. 예. 이런 하나의 어떤 검사가 거의 제왕적 권한 같은 걸 행사하는 그런 자리 아닌가요? 뭐 피의자에 대해서는 거의 그 완전한 어떤 그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수사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통째로 탈탈 털어가지고 뭐 네. 패가망신하게 할 수도 네. 있고 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수사권은 굉장히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네. 하는 거거든요. 수사권이 이제 편향되게 행사되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옛날 격언도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수사를 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혐의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저도 네.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공정하게 해야죠. 네. 여기를 이만큼 수사했으면 저기도 저만큼 수사해야 되는 거고 네. 또 반대로 거기도 그만큼 수사해야 되는 건데 네. 이것을 뭐 선택적으로 네. 행사한다면 그거는 정의도 아니고 네. 그거는, 예. 안에서 느껴본 검찰하고 밖에서 본 검찰은 어떻습니까? 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네. 항상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네. 제가 이제 직업을 한 4개, 5개 정도를 했었는데 회계법인도 다녀봤고 네. 뭐 게임 회사 사업도 해봤고 보좌관 다 국회에도 있어봤고 네. 검찰도 해봤고 지금 변호사 하는데 저마다 자기 조직 안에서 보면은 자기 조직이 네. 굉장히 정의롭고 음. 우리 조직이 최후의 보루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들어요. 네. 회계법인도 뭐 우리가 자본주의의 파수꾼이다. 그리고 네, 사업가들도 우리가 뭐 저희 고용을 창출하고 이 나라 경제를 이끌어간다. 그리고 국회 일할 때도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검찰도 뭐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네, 저마다. 근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좀 볼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걸 저는 밖에서는 이제 나오시니까 객관적으로 보이실 것 같아요. 여러 직업을 거침으로써 또 밖에서 나와서 내가 속해 있던 조직을 보면서 네. 아 이거는 객관적인 시각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잘못하는 것도 많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뭐 잘못하는 거 있으면 대체적으로 손 꼽아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개혁해야 되는 이유, 필요성 예. 같은 것일 수도 이제 있겠는데요. 1%의 어떤 그런 정치 사건에 있어서 네. 정치권의 외압, 네. 어떤 눈치 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네. 해야 될 수사를 하지 않고 안 해야 될 수사를 하고 네. 뭐 안 해야 될 수사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선택적으로 한다. 이 예. 그러니까 네. 결국 그 수사도 또한 자원을 검사를 몇 명을 배분하느냐, 뭐 언제 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네.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네. 수사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진짜 안타깝고 그리고 그 1%의 사건이나 그 1%의 검찰 인력들 때문에 네. 나머지 대부분의 형사부의 그냥 검사들까지 통으로 도매금으로 욕을 예, 먹는 욕을 거죠. 먹는 네. 그것도 안타깝고 음.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 분리시키자라고는 주장까지 했었고 그러니까 분리시키자는 게 어떤 중대범죄수사청 수사청으로 만들어서 하고, 그런 네. 사건은 그냥 거기서 하게 만들고 네, 네. 우리 검찰은 경찰이 송치하는 그 민생 문제 사건 네. 그런 거에 집중을 하자. 네. 22대 국회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검찰 개혁 문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저는 좀 그런 부분이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검찰이 좀 제자리로 돌아서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네. 또 약간 또 저희 또 친정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걱정도 조금 들어요. 약간 개혁은 크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 유탄을 맞습니다. 부작용이라는 것도 분명히 생기고요. 네. 사실 형사부 검사들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예. 정치 검사들 이런 사람들은 개혁을 해야 되지만 네. 형사부의 민생 수사를 하는 검사들은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왜 있는 사람들이냐면은 경찰도 물론 열심히 수사를 하지만 네. 경찰 수사에 대해서 그 믿지 못하겠다라고 한다거나 그거에 대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네.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게 그렇죠. 검찰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런 검찰 개혁은 개혁대로 하면서 동시에 네. 경찰에 대한 어떤 사법 통제 문제, 네. 네. 그 부분은 검찰이 저는 계속 맡아서 해나가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예, 그 부분도 이제 만약에 검찰 개혁 이거 하게 된다면 네. 이 부분이 좀 뭐 이제 됐으면 공론장에서 토론이 또 되겠죠. 예, 예. 네. 항상 형사부 검사들은 뒷전이니까 아. 예, 많이 신경을 잘 안 써주세요. 예. 엊그저께 법무부가 특검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기자회견 하시면서 법무부가 낸 자료가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될 수 있다. 예, 혐의가 예.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이 독점적으로 행사한다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법무부가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건 법무부가 그런 입장을 막 내도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저는 네. 이 법안만 보더라도 대한변협이 최초의 후보를 4명을 추천하고 네. 그럼 야당은 2명으로 추리고 네.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구조로 그냥 돼 있어요. 되게 쉽게 그렇게 문이 네. 써 있는데 그거를 민주당이 후보 추천권을 독점했다. 네. 말부터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네. 대한변협도 있고 대통령도 있는데 그러니까 허위라는 것이고 저는 이 자료를 봤을 때 자료 맨 뒤에 보면은 네. 그 작성한 담당자가 나오는데요. 법무부 소속의 검사님이에요. 아니 검사가 이런 글을 써도 되나? 네. 네, 최소한 사실관계는 네. 명확하게 해야지. 네. 이렇게 호도해도 되나? 이런 글을 와 검사가 썼다고? 저는 그게 굉장히 자괴감도 들고 정말 네. 충격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일들을 예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인데 그 해명 자료나 이런 거에 이런 어떤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들이 요즘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검사가 쓰는 네, 건데. 사실과 진실을 덮어서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을 놓고 일단 팩트를 놓고 그 다음에 주장을 하는 건데 팩트 자체를 잘못되게 호도를 해버리는 것은 네. 그것은 이제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그 정부 부처 같은데 좀 중립성을 띄려고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이 정권 들어와서는 법무부가 거의 그냥 대통령 편에 들어가지고 어떤 용산 눈치만 보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랬어요. 문재인 정부를 네. 비판하면서 너무 겁이 없다고. 네. 5년짜리가. 5년 뭐가 대단하다고. 네. 이 정권이 너무 겁이 없어요. 이러는데 네. 아니 지금 더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마지막으로 가서요. 이제 그 하나 정리를 하고 가보면 이게 지금 수사기관 수사 특검이나 공수처 수사 끝나가고 규명된 건 아니지만 지금 예. 나와 있는 윤곽으로 보면 이 수사의혹의 실체 그리고 진실은 무엇일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세요. 검사 생활을 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수사에 들어갔다 그러면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 그려졌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도 특수부 검사 출신인데 네. 당연히 뭐 그쪽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고 네. 하면은 이거는 그 칠판에 네. 구조도를 그려본다면 그 네. 맨 꼭대기에는 대통령이라는 글자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특검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예. 네. 자, 워터게이트 사건 아시죠? 그때 그렇죠. 예, 닉슨이 해임된 거는 사안 자체보다는 이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맞습니다. 해임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건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렇죠. 이렇게 이거, 보여지거든요. 예, 대통령이 특검을 뭐 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새로운 범죄 혐의를 낳는 것이고 네. 예, 아마 그 네. 부분 때문에 아마 뭔가 가혹한 결말을 맞는다면 네. 이것 때문일 것입니다. 네. 사실 작년에도 그 말을 했어요. 작년인가 올해 총각 그 개혁신당의 이준석 전 대표도 김건희 특검이니 뭐니 네. 뭐 말이 많지만 자기는 탄핵이 된다면 네. 최상병 사건으로 탄핵될 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 사안보다도 계속해서 지금 거짓말이 하나씩 이 거짓말했다는 정황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요. 네. 안 그러면 대통령실이 몸통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건을 이렇게까지 질질 끌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럴 네. 이유가 없는 사건이에요, 진짜. 예.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2년 동안 대면 조사 한사코 거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최상병 특검도 대통령이 지금 한사코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작 때 얘기했지만 이 검찰 조사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말 윤 대통령이 했는데요. 아마도 그 윤 대통령은 닉슨의 전철을 반면 교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진지하게 좀 다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이 시간 김규현 변호사님 나와주셔서 장시간 얘기 나눴는데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